네, 여러분과 한 가지 이야기를 앞에서 1부에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궁금한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일단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만 봤을 때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약간 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고 진술을 번복하고 왜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지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유는 이렇게 검찰이 발표합니다. 검찰의 발표 이유는 15년 전부터 이들 부녀는 부적절한 성적 관계가 있었다. 즉 근친상간입니다. 이를 알게 되어버린 아내 최씨, 그리고 거기에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범행이 저질러진 것이다 라고 검찰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남편 백씨와 막내딸 백희정 양은 15년 전부터 이제 성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최씨가 자꾸 나무라고 뭐라고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딸이었던 백희정 양이 자꾸 인터넷 채팅 같은 걸 통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이룬다는 것도 알면서 계속 그걸 또 뭐라고 하고 자꾸 심한 말을 하다 보니까 딸 백희정 양이 그거에 앙심을 품고 엄마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 아버지였던 백씨에게 제의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 백씨도 자꾸 자기에게 질책하는 아내에 대한 뭔가 분노가 있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범행을 공모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누가 가장 못 받아들이면 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유족들, 가족들이 다 반발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집안에서 아버지랑 딸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러? 왜냐면 조카도 거기 살았는데 조카랑 백희정 양하고 맨날 같이 자는데 어떻게 아빠가 가서 성관계를 하냐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는 당시에도요 15년 전부터라고 했는데 뭐 2003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둘째 딸이 뭔가 육아를 위해서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같이 산 적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분명히 당시에 처음 제일 유력했던 게 장씨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찰이 다른 범인을 잡았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뒤집어 버리니까 내용이 끝나버린 겁니다. 뭔가 다시 생각을 해보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처리를 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거죠. 근데 당시 검찰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검찰의 말대로 검찰도 수사를 많이 하셨을 거니까 정말 아버지 있던 백씨와 막내딸 백희정 양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조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백희정 양한테 가서 물어보고 조사해보고 확인해보면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정신과적인 분석도 해보거나 아니면 정신감정 같은 것도 확인해보면서 그 진실 여부나 진위 여부를 판단해보면 될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없었다라는 게 이상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때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딸은 어떻게 어머니를 죽이는 부분에 독살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독살이라는 생각이 딸은 뭐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 치더라도 남편한테 그게 제의가 들어가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죽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자기의 아내만 사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막걸리를 공공근로에 가서 사람들과 먹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요. 정말 목적이 자신의 아내였다면 굳이 이렇게 처리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에 현장 검증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신 사건 현장의 현장 검증이죠. 현장 검증이 되게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현장 검증을 할 때 수사관이 옆에 붙고 해보세요 라고 해서 하게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어떤 게 이상했냐면, 현재 피의자 신분인 여기 백희정 양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청산가리를 타는 모습이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수사관이 옆에서 그거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너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라고 하면 다시 바꿔서 하고, 그리고
뭔가 또 이런 행동을 하다 그거 아니었잖아. 그럼 또 바꿔서 하고. 현장 검증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백희중 양은 검사의 그 수사관의 말을 듣고 그대로 또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딸이 정말 한 행동이 진짜였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 사람을 만난 게 없으니까, 아니면 진실을 강요받은 걸까요? 왜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냐면, 당시에 자신의 자백을 하고 곧바로 구속이 돼버립니다. 즉 누구도 변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럼 원래 원칙적으로는 가족들이 변호인단을 붙여서 변호사가 그걸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고 논리적인 걸로 설명을 하고, 이 현장 감독이 잘못됐다 라고 정확하게 의심점, 의구점을 다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당시에 돈이 없어서 이게 변호사 선임을 못했던 겁니다. 즉 검찰 수사가 되는 대로 그대로 계속 끌려다녔던 거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모순점이 생겼거든요. 검찰에게 제가 반감을 갖는 게 아니라, 검찰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사람, 검찰은 지능이 낮지 않다, 굉장히 치밀하고 교활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치밀했던 사람이, 범행 준비를 치밀하게 했던 사람이 왜 현장 검증에선 자신에 대한 행동을 제대로 재현을 못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진술을 바꿀 필요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똑똑하고 정확하게 범죄를 기억하고 있다면 말이죠. 물론 검찰의 판단에선 이것도 일부러 그러는 거다 라고 한다면 왜냐는 게 질문입니다. 이미 자신이 범행을 자백을 했는데 말이죠. 자, 이제 막내딸이었던 백희정 양에 대한 좀 이상한 점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볼 건 남편 백씨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편 백씨도 되게 이상합니다. 자, 첫 번째, 진술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처음에 막걸리와 청산가리는 남편 백씨가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최초 진술에 적혀있는 내용이 어떻게 준비했는데, 청산가리를 인터넷에서 주문했어요. 그래서 막걸리랑 같이 택배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청산가리를 인터넷으로 주문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막걸리랑 택배로 받아서 준비를 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조사해봤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공중전화로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가지고 샀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차를 타고 나가서 1시간 정도 만에 구해서 왔어요. 어딘진 기억이 안 나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최종 진술이 어디였냐면, 제가 예전에 17년 전이었나? 제가 그때 이웃한테 샀었어요. 한 17년 전에요. 제가 그때 제가 오이 농사를 했는데, 오이 농사에 대해 필요했던 거거든요. 박멸하려고. 제가 17년 전에 샀던 건데 내가 거기서 구매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과 함께 그 현장 검증에서 그 장소에 가서 확인하게 되는데, 문제는 12년 전에 이미 그분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운영을 부인이 하고 있어서 부인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딱 거기서 또 진술을 바꿉니다. 저 청산가리 여기서 안 샀어요. 왜냐면 거긴 자전거 판매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상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그 자전거 판매점에 그 사장의 아내분이 뭐라고 기억을 하고 있냐면, 당시에 백씨를 데려와서 그 조사관이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구한 거예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거기서 아니요? 라고 백씨가 얘기를 합니다. 왜 또 거짓말해?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범행 사용 물질인 청산가리에 대한 주장, 자신들이 죽였다고 얘기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진술이 오락가락합니다. 최종적 결론입니다. 검찰의 주장은 청산가리를 산 날짜가 17년 전이기 때문에 정확히 너무 오래되어 버려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산 날짜에 대해서도 확인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7월 2일 막걸리를 산 게 정확할까? 어디서 샀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자기가 막걸리를 샀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맛집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맛집, 국밥집인데요. 거기서 막걸리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주인은 이 백씨를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조사관은 이 막걸리 여기서 팔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총 3병을 샀다. 그리고 한 병은 거기서 아내와 나눠 마셨고 2병을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막걸리 병을 본 그 국밥집 주인분은 이런 소리를 하십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파는 건 봤는데 이거 우리 집 이거 이만한 거 안 팔아요. 우리 집은 돈이 돼야 돼서 막걸리는 900ml짜리만 팔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750ml잖아. 우린 750ml를 안 팔아요. 아예 우리 집은. 내가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단 한 번도 750ml 판 적이 없어요. 내 장부 보여줄게요. 그 장부를 보여줍니다. 장부를 봤는데 5월, 6월 그 전부터 전부 다 막걸리가 매일 들어오는 날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큰 병, 막걸리 작은 병, 큰 병 중에 큰 병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900ml짜리만 들어왔죠. 근데 이건 750ml짜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팔아야 이익이 나와서 이것만 파는 건데 내가 750ml 산 적이 없다니까요? 라고 검찰에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검찰이 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이 장부가 넘어온 장부, 국밥집 장부는 알겠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물건을 납품한 회사의 납품업자의 장부를 문제로 듭니다. 이 집에 가서 막걸리 10병 끝이잖아요. 이게 큰 걸 줬는지 작은 걸 줬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어떻게 했냐면 옆집의 사례를 듭니다. 옆집 같은 경우도 늘 큰 것만 받게 돼 있는데 가끔씩 장날 같을 때 사람들이 몰리면 순간적으로 좀 물량이 딸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는 750ml도 가끔 받는 경우가 있다. 그쪽도 그러니까 지금 이 집도 이러는데 여기는 기억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검찰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잘못된 얘기죠. 장부에 적어놓은 걸 믿지 않는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변호사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끝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그대로 계속적으로 끌려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일 잘못된 점이 뭐냐면 작은 거나 큰 거나 납품 가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국밥집의 주인 너무 답답해하는 건 우리 큰 거 10병 10,000원에 산다고요. 10,000원 줬잖아. 우린 10병 10,000원에 산다니까? 작은 거 10병 주고 10,000원 받아갔으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검사가 얘기하는 건 여기 있는 주류 관리 혹시 사장님이 다 아세요? 아니 뭐 직원들도 관리 가끔 하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기억을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요 정도까지 내용을 맞춰보게 됩니다. 당시 그래서 검찰의 기소 의견은 7월 1일 막걸리 3병을 사고 한 병 같이 먹고 2병을 갖고 와서 처음엔 집에 뒀다가 그리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2병을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제부터 백씨의 진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날 막걸리 2병을 꺼내서 집 바로 앞에 있는, 지금 보시면 오른쪽 하단의 창고입니다. 창고에다가 그걸 갖다 놨다. 창고 왼편 선반 쪽에다가 보관되어 있는 청산가리 봉지도 꺼내놨다. 그리고 나가면서 딸이었던 백희정 양에게 가서 갖다 놨어 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 7월 4일 저녁 밤 8시에 막걸리를 확인하게 된 백희정 씨는 당시의 내용에 따르면 7월 3일 금요일부터 7월 4일 저녁 약 만 하루 정도 동안 창고, 즉 온도가 30도가 넘는 실온 상태의 막걸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서 일 처리를 하고 뒀던 거죠. 청산가리를 넣었다. 자,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땄으니까 말이죠. 또 어쨌든 뭐 안 상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인 거니까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산가리를 넣었다라는 것도 되게 이상합니다. 당시 청산가리를 넣을 때에 대한 진술에 대한 문제인데 오후 8시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중요합니다. 저녁 8시
네, 8시 좀 넘었어요. 제가 면장갑을 끼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들고 그 수조에 청산가리를 해서 막걸리를 들어서 제가 옥상으로 간 뒤 거기서 따랐습니다. 현장 검증을 할 때 당시가 너무 깜깜해서 제가 라이터를 켜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입니다. 왜 옥상에서 하죠? 그것도 깜깜한? 청산가리를 넣었는데 차라리 창고에서 불 켜고 하는 게 나은데 청산가리를 창고에서 갖고 나와서 올라가다가 들킬 확률이 더 크면 모르겠지만 창고에서 문 잠그고 한다고 누가 의심할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왜 굳이 옥상에 가지고 가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것도 일단 이상합니다. 근데 당시에 수사 기록에 대한 걸 준비를 하다가 검찰이 뭔가 판단 미스를 하나 했던 겁니다. 공소장에 밤 8시가 좀 넘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좀 깜깜해서 라이터를 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핸드폰 통화 내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백희정 양의 통화 내역을 보게 되면 그날 당일 저녁 7시 55분부터 밤 8시 48분 정도까지 약 50분에 걸쳐서 9회에 걸친 폰뱅킹 및 핸드폰 사용 내역이 확인됩니다. 그럼 진술대로 얘기를 해보면 면장갑을 낀 상태로 청산가를 넣다가 다시 핸드폰, 스마트폰이잖아요. 아니면 뭐 누를 수 있는 핸드폰 좀 장갑을 벗고 또 하다가 다시 넣고 근데 라이터는 켜져 있어야 됩니다. 라이터 킨 상태로. 근데요 제가 이게 더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는 왜 라이터를 켰냐는 겁니다. 그럴 거면 그냥 핸드폰 불빛을 켜놓으면 되지. 핸드폰에 어차피 라이트가 있는데 왜 굳이 라이터를 켜고 했을까? 이것도 사실 조금 이상하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당시 이 통화기록 내역서를 확인하고 공소장을 수정합니다. 시간을 착각했다. 백희정 양이 시간을 착각했고 백희정 양도 인정을 했다. 시간은 7시 반에서 7시 50분 사이였다 라고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냐면 당시 해가 떨어지는 날짜 일몰 시간을 순천지역 요 지역을 확인해보면 7시 48분으로 나옵니다. 7시 48분 일몰인데 그때 당시에 너무 깜깜해서 라이터를 켰다요.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7시 30분에서 50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분간이 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또 던집니다. 왜 2병 중에 1병만 했어요? 당시 현장 검증에 했던 검찰과의 대화입니다. 그랬더니 검찰의 질문에 백희정 양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2병을 다 타면 들킬 것 같아서요. 그래서 1병만 탄 거예요?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조금 이따 한번 더 살펴볼게요. 다음.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 내려와서 그걸 이틀 동안 야채칸을 넣고 보관한 것도 사실 이상하잖아요. 채소 보관함에 넣어놨잖아. 그거 왜 넣는 거야? 들킬까봐 여기 넣었어요. 누구한테 들키는데? 엄마한테요. 분명히 엄마를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엄마한테 들킬까봐 채소 야채칸에 넣어놨다? 차라리 그날 당일에 먹이는 게 낫지 않나요? 분명히 교활한 지능범이라고 했습니다. 지능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 교활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뭔가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 더. 2병 중에 왜 1병만 넣었어요? 들킬까봐요. 왜? 들킬까봐 둘 중에 하나를 넣었다?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둘 다 넣어야죠. 근데 왜 하나만 넣었는데 그냥 두려워서 넣었다? 들킬까봐 무서워서? 들킬까봐 두려웠던 사람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부산 여행까지 다녀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뭐 어머니가 이제 좀 있으면 사망할 텐데 폰뱅킹 하면서 놀고 있었던 사람. 글쎄요. 이걸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라는 겁니다. 엄마가 사망할 걸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야채칸. 차라리 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부산에 있을 때 야채칸에 있는 막걸리를 어머니가 드시고 사망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하는 게 더 타당할 텐데 말이죠. 자, 일단 남편 백씨에 대한 진술에 대한 모호성과 그리고 백희정 양에 대한 진술의 모호성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얘기한 것에 대한 검찰이 주장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지능적인 문제가 전혀 있지 않다. 굉장히 교활하고 치밀하다. 죽이기 위해서 준비해왔고
서로의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한 뒤 살해를 했다. 이게 그들의 모든 진술인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관계에 대한 부분이 목적이었다,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막내딸 백희정 양은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나이 10살이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생활기록부를 확인해본 결과 당시 3학년 때의 이제 키는 116cm, 몸무게는 18kg으로 적혀 있습니다. 즉 발육이 남들보다 좀 떨어지는 상태였던 거죠. 키 116cm에 몸무게 18kg짜리 아동에게 성범죄를 만약에 성인이 저지르게 됐을 때 나오는 상황은 쉽지 않게 진행이 될 겁니다.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아이가 충격을 먹는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걸 엄마가 볼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왜냐면 아이를 씻겨야 되니까. 아이를 씻기는 걸 아버지가 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리어 더 이상하게 그때 당시부터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동 성범죄를 만약에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전에도 큰딸이던 작은딸이던 문제가 있거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막내딸 백희정 양에게만 그랬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게 좀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됐을까에 대한 거였죠. 물론 이거 그냥 여러분 뇌피셜입니다. 맞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성범죄가 원래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검찰도 성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진술들을 받았을 겁니다. 경험이 없으면 몰랐을 법한 이야기들. 근데 그 이야기가 있었죠. 처음 진술에 바로 장씨입니다. 뭐냐면 주체에 대한 문제기는 한데 말을 할 때 뭐 성 그런 거 했었어? 그게 아버지랑 했었어와 장씨랑 했었어는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레임 자체가 장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프레임이 씌워졌고 그게 백씨 남편 아버지에게 끼워진 거라면 조금 더 이상해지게 진술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뇌피셜일 뿐입니다. 자, 당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15년 전부터 부적절한 육체관계가 목적이었으며 그게 원인이 되어서 아내이자 엄마를 독살하게 되었다. 증거 자료는 기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검찰들은 발표하고 기소를 하게 됩니다.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1심 재판 결과 백씨 부녀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뭐였냐면 당시 법정에서도요, 재판에서 백씨 부녀는 전면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진술을 번복했던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또 뭐였냐면 재판부가 판단할 때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 물적 증거를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진술을 얘기합니다. 뭔가 도구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뭔가 지문, 자백이 뭔가 정확해서 자백을 통해서 뭔가 살해 도구가 발견이 되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뭐 장갑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스푼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청산가리가 남은 것도 확인도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 무조건 맞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혐의 입증을 할 물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무죄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풀려납니다. 풀려나서도요 좀 평범하게 생활하기 위해 둘은 같이 다니긴 하는데 누가 봐도 나쁘게 보진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당시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딸 백희정 양이 어느 정도의 좀 지적 능력이 있는 거냐면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데 가서 제가 순천 청산가리 사건에 있던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주인도 몰랐는데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교도소가 생각보다 살기는 좋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 누가 봐도 좀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 않는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청산염에 대한 문제인데 청산염은 공기와 만나면 독이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진술대로 검은 비닐봉지에 신문지에 보관하게 되면 이미 17년이면 독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무죄를 내렸던 거죠. 검찰은 즉각 항소합니다. 2011년 11월 말 2심 혐의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혐의를 인정합니다.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인정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1심 재판과 더 나아진 건 몇 개 없었습니다. 거의 다 똑같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당시 피고인 백씨가 부인하다가 백희정 양과의 성관계를 들으면서 자백을 했다. 자백은 맞다. 그리고 검찰에서 자백한 경위 및 동기를 보게 되면 자백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2심은 판단했는데 이게 1심과 2심이 달랐던 게 좀 하나 있었습니다. 자,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당시 국선이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7월 2일 날짜에 이제 남편이죠. 남편 백씨의 이동 경로를 입증할 CCTV 자료를 주십시오 라고 국선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검찰이 당시에 다른 사람이 운전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증거로서 제출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근데 이 되게 독특한 상황이 뭐가 있었냐면 남편 백씨가 원래 성향이 그렇습니다. 남이 자기 차를 타는 것도 싫어하고요. 자기가 남의 차를 운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대 다른 차를 운전하지도 않고 운전하게 두지도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차로 운전했으면 차량을 찾아내는 게 왜 어렵냐라고 국선이 따집니다. 근데 검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CCTV가 당일 뇌우에 맞아서 기록이 없다. 그래서 확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경찰 수사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물론 경찰들은 당시 항소심 재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니까. 이후에 관련 형사들은 CCTV가 뇌우에 맞았으면 수사 보고서에 분명히 들어갔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CCTV를 안 탄 것도 아니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또 다른 주장을 하나 이었는데 동기 부분인 부녀 성관계에 대한 문제죠. 경찰은 당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했는데 단서를 못 잡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되게 놀라울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가 경찰 제보를 통해서 부녀 성관계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남지방경찰 소속 김옥빈 경위가 55일 넘게 경찰 수사를 하다가 마을 사람들의 제보에 의해 피고인 간에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들이 성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게 된 건 검찰이 그냥 나선 게 아니라 경찰들도 알고 있었던 거다라고 항소심에서 얘기를 해버리고 이게 통과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55일 이후면 2009년 8월 29일 그 뒤를 얘기하는데 당시 백희정 양이 자백한 날은 8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5일이 검찰이 순천경찰서에 전화해서 경찰 수사 기록 일체에 대한 거를 검찰에 넘기라고 요구한 날이었습니다. 빨리 넘기라고. 몇 시간 뒤에 경찰들이 수사보고서를 갖다 줬던 거죠. 근데 그 후에 경찰 제보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요,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재판부에 못 들어간 내용입니다. 전남지방청 소속 김옥빈 경위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때 당시에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전혀 몰랐다. 왜냐면 나는 그 당시에 여기서 근무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다른 데서 근무하고 있어서 이거하고 저 근무일지 보세요. 제 발령서 보세요. 저 거기 안 있었어요. 저 아예 몰랐던 일입니다. 근데 검찰은 김옥빈 경위에게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증거들 가지고 재판부는 검찰의 이야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상한 혐의점을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 남편 백씨가 동생의 처인 이제 동생의 처입니다. 전화가 오게 됩니다. 저 최씨가 막걸리 먹고 사망해서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병원으로 바로 안 가고 빨리 가서 막걸리 병을 찾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피해자에게 막걸리 병을 찾으러 간 사고 현장 자체에 찾아가게 됩니다. 되게 이상한 행동이죠. 자신의 아내가 사망한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병원을 먼저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간 게 아니라 사망 현장, 사건 현장지를 먼저 뛰어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막걸리 병을 가져와야 된다고요. 이건 마치 자기가 건넨 막걸리병에 청산가리가 있다는 걸 알아서 그걸 빨리 갖고 와서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했다 라는 점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자신이 준 막걸리가 분명 청산가리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보인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백희정 양이 청산염에 희석된 막걸리를 가정한 현장에 약도도 제출합니다. 그 막걸리 어디다 놨어? 라고 할 때 백희정 양이 여기다 놨어요 라고 얘기하고, 남편이었던 백씨에게 어디서 주웠어요? 여기요 라고 했을 때 그 두 지점이 거의 일치한다. 그 둘의 이야기는 둘이 거의 일치했다. 즉 같은 곳이다. 이건 거의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사실 막걸리의 위치에 대해서 거의 일치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약도로 이 집이 막걸리를 둘 만한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라고 할 때 그게 정확한 지점인지 약간의 센치가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애매모호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가장 아이러니컬하고 이상하다라고 본 부분이 뭐였냐면 막걸리를 왜 찾으러 갔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농약 관련해서 혹은 뱀 같은 거 관련해서 그런 사건 사고가 자주 터진다고 합니다. 시골은. 근데 그런 예를 들면 독이 걸리거나 농약을 이렇게 뿌리다가 우연히 마시게 돼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병원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라고 합니다. 무슨 약이에요? 어떤 동물한테 물렸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어떤 독이냐 아니면 어떤 농약이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시가 급해서 어떤 건지 아세요? 라고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 분들은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어떤 건지부터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쉴드 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도 그냥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냥 그렇다 정도입니다. 남편이 당시 한 행동은 내가 줬던 막걸리를 먹고 쓰러졌는데 내가 준 거? 뭔가 이상했나? 그 안에 뭔가 이상한 게 들었나? 그럼 그걸 가져가야 아내를 살리지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지 않았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겁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맞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일은 무기징역 그리고 징역 20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내용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범인일까요? 지금도 현재 형을 살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심을 해달라. 하지만 이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갑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말이 맞다,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족분들은, 가족들은 이건 조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범인이 장씨라면, 만약 범인이 제3자라면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아무 죄의식 없이 조용히 조심히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청산가리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